네, 날씨와 생활 두 번째 시간 11주차 2차 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스친 눈인사로 날 수줍게 반기던 그대 보는 애틋함도 지친 나의 위로가 돼요. 잠깐 내리는 소나기 네, 지구의 탐구 수업은 특별히 군대에서 또 어려운 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이 아무래도 열악하겠죠. 그런 가운데서 열심히 학업을 하고 계신 우리 국군 학생들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듣고 있는 모든 청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작해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압이에요. 공기덩어리, 기단.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공기덩어리가 만났을 때 전선. 마치 남녀가 만났을 때 사이 만들어지는 전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기상청 사람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내 연애를 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얘기하죠. 기상청 사람들을 만든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상청에서 출퇴근을 했대요. 그래서 그 기상청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비교적 잘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 제자 중에도 그렇게 기상청에서 날씨 예측하고 또 방송으로 기상청 사람들이 왜 방송에서 이렇게 내보내죠? 그걸 하는 친구가 있는데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왜 그 내용 중에도 소제목에 항상 에피소드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는 거 있죠. 그때 이제 전선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 보시면 의미가 좀 새롭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고요. 지나간 드라마지만 가끔씩 띄엄띄엄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기압 볼까요? 기압은 지난주에 했었죠. 뭐라고 그랬죠? 그치, 공기가 눌러대는 힘이지. 공기가 눌러대는 힘, 이런 공기가 눌러대는 힘, 공기가 많으면 그만큼 힘도 세지고 적으면 힘도 약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힘이 셀 때, 공기가 많을 때를 고기압, 그 다음에 낮을 때를 저기압이라고 불러요. 고기압일 때 날씨가 어때요? 맑죠. 저기압일 때 날씨가 흐리죠. 이건 다 알아요. 너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오늘 기분이 왜 그래? 그럼 나 오늘 저기압이니까 나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하지. 나 오늘 고기압이라 엄청 기분 나쁘거든.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 그러니까 저기압이면 날씨가 흐리고 별로 좋지 않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원리죠. 사실은 어떤 지식적인 내용보다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그 탐구를 통해서 원리를 깨닫는 그런 것들을 제가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고기압일 때 날씨가 맑고 저기압일 때 날씨가 흐리다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런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시면 나중에 또 혹시 알아요? 학부모가 돼서도 굉장히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리가 생기고 내가 또 알면 중요한 게 뭐야?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지. 남이 나를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내 자신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걸로도 나는 충분히 성공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뭐 남이 뭐라고 얘기하든 내가 알면 되는 거죠. 뭐 내가 알고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지금 고기압이 만들어졌다. 일기도 볼 때 그러잖아요.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럼 날씨가 맑아. 왜? 안에가 고기압일 때, 고기압이면 밖에는 다 저기압이라는 소리거든요. 주변보다 기압이 높으니까 여기가 고가 됐으니까. 그러면 바람은 고에서 저로 분다 그랬지. 힘이 센 것과 약한 것이 서로 밀면 당연히 센 쪽에서 약한 쪽으로 밀려나가니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겠죠. 그런데 우리는 북반구에 살고 있고 지구는 자전하기 때문에 살짝 전향력으로 인해서 오른쪽으로 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죠. 여기까지 이해가지. 그래서 앞에 좀 힘들지만 막 전향력 얘기도 하고 지구 자전의 증거 얘기도 하고 그런 이유들이 이제 여기서 효력이 발휘되는 거죠.
계속해서 불어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지금 공기가 계속 불어나가면 여기가 텅텅 비겠지. 어떻게 돼? 끌어서 채워야 되겠지? 어디에서? 땅에서 공기를 끌어낼 수는 없잖아요. 저 위에 있는 공기를 이렇게 내려서 여기를 채워주죠. 그렇기 때문에 고기압이 만들어졌을 때 바람이 불어나가서 여기를 채워주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공기가 내려오는데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치, 하강기류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저기압일 때는 안에가 저기압이면 바깥에가 고기압이라는 얘기니까 바람이 불어 들어오죠. 이번에는 살짝 오른쪽으로 휘니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겠죠. 어쨌든 그래서 여기는 너무 배가 터질 정도로 공기가 많아져요. 그럼 이번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 올려줘야 돼. 이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상승기류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밑에 가열된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 공기방울이 점점 더 커지죠.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어요. 그리고 구름이 많으면 어때? 날씨가 흐리지. 그래서 저기압일 땐 날씨가 흐리고 때때로 구름이 너무 많은 양이 만들어지면 무거워서 견디지 못하면 비로 떨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고기압일 때는 하강기류가 흐르기 때문에 얘들이 다 없어지지.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가 맑아지죠. 그래서 날씨가 맑게 되겠죠. 그래서 고기압일 땐 날씨가 맑고 저기압일 땐 날씨가 흐리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중요한 건 이 저기압이에요. 우리나라가 일기예보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가 저기압권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대체로 흐리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에 만들어지는 저기압은 살짝 특이해요. 아주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좁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비가 왔다. 갑자기 맑았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특히 여름철에. 더군다나 이 좁은 나라에 여행을 하다 보면 비하고 막 같이 여행할 때가 있죠. 왜 이런 일이 어디는 비가 오는데 어디는 그래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아니 이렇게 좁은 나라도 이런데 넓은 데 가면 오죽 심하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발달하는 저기압이 바로 어떤 저기압이냐면 온대성 저기압이기 때문이에요. 온대성 저기압이 발달하게 되면 이렇게 궂은 날씨를 나타나게 되는데 세계의 기후를 이렇게 보면요. 세계 지도에서 보면 자, 적도가 여기 있어요. 적도 지방이 여기 있죠. 이렇게. 그리고 0도부터 30도까지 이렇게 있고 30도에서 60도, 90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서울은 어디 있어? 그치? 우리나라 서울은 북극성을 바라본 각도가 37.5도라고 그랬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기 위도가 37.5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부터 0도부터 30도까지 30도부터 60도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는 대체로 찬 공기 덩어리가 있고 여기는 어때? 더운 공기 덩어리가 있는데 여기는 중간이지. 온대지방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잘 봐봐. 똑같은 여기인데 중위도 지방인데 여기 조금만 내려오면 더운 공기 덩어리가 있고 조금만 올라가면 찬 공기 덩어리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찬 공기 덩어리와 찬 공기 덩어리 여기 있는 찬 공기 덩어리는 무거우니까 계속 내려오려고 하고 여기 있는 더운 공기 덩어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더운 공기 덩어리와 찬 공기 덩어리가 서로 만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흐린 날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온대성 저기압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기압은 저기압인데 한쪽엔 한랭전선, 한쪽엔 온난전선이 만들어져. 이게 온대성 저기압이에요. 우리나라 일기도 보면 다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항상 똑같아요. 얘하고 얘의 위치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이쪽에서 찬 공기 덩어리가 따뜻한 공기 덩어리를 밀어내기 때문에 왼쪽엔 한랭전선, 그리고 따뜻한 공기 덩어리가 올라오는 곳은 온난전선. 그래서 왼쪽에는 한랭전선이 만들어져야 되고 오른쪽엔 항상 온난전선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찬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서로 밀도가 높은 애는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밀도가 낮은 애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려오고 올라가죠. 그래서 이쪽에 한냉전선, 그 다음에 여긴 더운 공기가 올라오는 곳 온난전선이 만들어지는 저기압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 저기압이 만들어지면 저기압은 어때요? 저기압은 기본적으로 밖에가 고기압이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만들어진 저기압은 저기압인데 전선이 왼쪽에 한랭전선, 오른쪽에 온난전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저기압은 저기압이니까 계속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겠죠. 돌아요. 그리고 한냉전선이 온난전선보다 이동 속도가 빨라요. 그 점점 이 사이 간격이 좁아지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편서풍지대이기 때문에 이 온대성 저기압이 점점 일본 쪽으로 가겠지. 가면서 뱅뱅 돌아.
그리고 얘는 얘를 빨리 따라잡아. 그 결국은 얘와 얘가 만나요. 가는 방향이 어때요? 같은 방향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이사이에 껴들어가지. 이런 전선을 폐색 전선이라고 앞에서 배웠었죠. 반대 방향에서 오면 전체 전선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둘이 결국은 만나서 서로 돌다가 소멸돼. 그러니까 거의 1분 정도에 갔을 때는 이게 사라지게 돼요. 이렇게 서쪽으로에서 동쪽으로 가다 보면. 그래서 이런 온대성 저기압이 형성되는 우리나라는 한랭전 전국적으로 저기압이 중심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흐리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한랭전선 이쪽에 있는 곳은 소나기가 오고 춥고 그 다음에 온난전선 이쪽에 있는 건 덥고 이슬비가 오고 또 가운데에는 전선의 영향이 없으니까 저기압 중심에서 먼 이쪽은 날씨가 맑아요. 그러니까 봐봐.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차를 타고 서해안에서 동해안으로 쭉 여행을 하다 보면 한랭 소나기하고 막 같이 가는 거야. 왜냐하면 얘가 이쪽으로 이동할 거니까 계속. 그래서 내가 여기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온난전선에 들어있기 때문에 약간 덥고 이슬비가 오잖아요. 그럼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얘가 나 있는 데로 오겠지. 그럼 조금 있으면 비가 안 와. 맑아. 그런데 조금 있으면 어때? 한랭전선이 나를 지나가겠지. 그럼 소나기가 오고 추워지겠죠. 이렇게 몇 시간 간격으로 날씨 변화가 심하게 변화하는 그런 일을 겪게 돼요. 왜? 우리나라는 온대성적 저기압이 발달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온난전선이 지나가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기류가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가만히 서 있는 곳에 따라서 날씨 변화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름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점심 때 들어갈 때 날씨가 되게 맑았어. 그런데 맑았을 때는 이제 여기였겠지. 그런데 점심 먹고 식당에서 또는 급식실에서 학생회관에서 나왔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와. 그럼 어떻게 해? 날씨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미친 게 아니라 어때? 그때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 어머 온대성 저기압이 지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얘기를 하시고 스스로 뿌듯해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또 호랑이 장가 간다든지 여우가 시집 간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린 일기도에 저기압이라고 이렇게 썼잖아요. 저기압은 저기압인데 어떤 저기압이어야 돼요? 왼쪽엔 한랭전선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짝 그려주시면 돼요. 오른쪽엔 온난전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올 가능성이 있지만 어때요? 이쪽은 서해안 쪽은 소나기가 오고 한랭전선이 통과했으므로 소나기가 오고 통과한 후에 여기는 서늘해지고요. 가운데 중부지방 밑에 남쪽 지방은 맑고 동해안 지방은 지금 이슬비가 오고 기온이 올라가겠죠. 그럼 이제 강원도 쪽, 우리나라 동해안 쪽은 어떻겠냐? 지금은 이렇지만 몇 시간 후엔 맑아졌다가 또 몇 시간 후에는 소나기가 오고 이렇게 서쪽을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날씨 변화가 심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기압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는 잘 발생하지 않지만 언제 오냐면 태풍 때 한번 열대성 저기압이 지나가요. 근데 이 열대성 저기압은 우리가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하지 않고 주로 뭐라고 부르냐면 태풍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열대성 저기압은 말 그대로 열대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온대성 저기압이 발생하는 곳이 온대성이기 때문에 온대성 저기압이지만 열대 저기압은 열대에서 그래서 주로 북위 적도가 아니라 적도에서 살짝 올라온 5도에서 25도 사이에서 발생하고 수온이 27도 이상인 해상에서 발생해요. 적도에서는 전향력이 지구의 자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적도에서는 바람이 불지 않아요. 그래서 적도는 무풍지대예요. 여기서 발생하지 않고 여기서 발생하고요. 풍속이 이때 열대성 저기압이 적도 부근에서 우리나라에 올라오겠죠. 그런데 처음에 올라올 때는 그렇게 바람이 세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올라오다가 바다를 막 지나서 올라오죠. 그러면 이 열대성 저기압은 밥이 뭐냐면 영양분이 바로 뭐냐면 그 따뜻한 수분이에요. 그러면 따뜻한 적도 쪽의 바닷물을 지나면서 오면 막 밥을 먹는 거지. 공급받는 거예요. 에너지를 막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위력이 되게 세져요. 그럼 점점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 속도가 초당 17m를 넘어갔어. 17m/s 이상이 되면 이게 이제 태풍이라고 불러요. 발생 장소에 따라서 우리는 태풍이라고 부르지만 허리케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사이클론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윌리라고 부르기도 하죠. 전체적으로 어때요? 굉장히 상승 기류를 만나죠. 왜냐하면 바다를 요만했던 열대 저기압이 확 오다가 어때요? 열대 해상을 막 통과하면서 에너지를 막 얻죠. 그러면 얘가 따뜻하게 데워져서 위로 막 올라가서 이런 두꺼운 구름을 만들기도 해요. 상승 기류가 발달하고
갈수록 두꺼운 저군형 구름이 형성되겠죠. 중심부는 하강 기류가 막 돌면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원심력에서 아래쪽은 안쪽은 이 안쪽은 어때? 구멍이 뻥 뚫리죠. 여기는 하강 기류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10에서 20km에 이르는 태풍의 눈이 안에서 형성돼서 오히려 여기는 어때요? 양쪽에서는 비가 오는데 태풍의 눈 가운데서는 날씨가 맑은 그런 태풍의 눈을 형성하기도 하죠. 대부분 태풍 등압선이 원형이고 굉장히 조밀하다는 거 뭐예요? 바람이 세게 분다는 소리죠. 전선이 없어요. 아까 온대성 저기압은 어땠어요? 왼쪽엔 한랭전선, 오른쪽에 온난전선, 공기덩어리가 서로 다른 애가 만나기 때문에 이래서 전선을 만든다고 했지만 태풍은 열대성 저기압은 똑같아요. 온도와 습도가.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공기덩어리가 만나지 않기 때문에 전선이 없어요. 수증기가 응결할 때 방출되는 잡열, 숨은 열이죠. 그래서 숨어있는 열이 에너지원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다 위를 지나올 때 그래서 지금 어때요? 엘니뇨 현상 때문에 대체로 지금 적도 지방뿐만이 아니라 모든 바닷물의 수온이 올라갔죠. 그래서 해상을 통과하면 이 열대성 저기압의 해상을 통과하면 잡열 에너지를 많이 받죠. 그러다 보니까 우위력이 세져서 태풍의 우위력이 날로 세어진다는 거. 이동 경로는 북반구 기준으로 할 때 우리 기준으로 항상 하는 거예요. 남반구 반대니까 오른쪽으로 휘어져서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서 이렇게 올라오죠. 태풍이 육지에 상륙하면 어때요? 육지에 상륙하면 건조해지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을 받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소멸되는 게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국 쪽으로 가면 태풍이 올라올 때 중국 쪽으로 상륙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태풍의 위력이 약해져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5월, 6월, 7월에 오는 태풍은 중국 쪽으로 많이 이렇게 꺾여요. 그래서 약하고 되게 이제 7월, 8월, 9월 때 오는 태풍이 우리나라 동해 쪽으로 많이 꺾이죠. 그죠? 그래서 꺾이면서 쿠로시오 난류 쪽으로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에너지 공급이 세지면서 태풍의 위력이 더 강해져서 동해나 아니면 일본의 그 타격이 굉장히 크죠. 열대성 저기압의 날씨를 보면 태풍의 눈에서는 맑고 바람이 약하고 태풍의 눈 주변에 강한 바람과 맑은 비가 내린다는 거. 태풍 진행 방향은 태풍이 지나갈 때 우리나라는 오른쪽 반환에 들기 때문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오른쪽 반은 위험 반원이고 왼쪽 반은 안전 반원이다 이런 얘기를 쓰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꼭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태풍에 지나갈 때 이런 걸 알면 굉장히 기분 좋지 않아요? 자, 7월, 8월 태풍 보세요. 이쪽으로 휘어졌죠. 그래서 약해요. 그런데 8월, 9월, 10월 올수록 이쪽으로 휘어지죠. 바다를 지나가죠. 난류죠. 이쪽은 난류의 영향을 받아서 더 위력이 세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 7월, 8월에 이쪽을 통과하는 경우가 서해안 쪽을 통과하는데 태풍이 지나갈 때 서해안 쪽을 통과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오른쪽에 들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피해가 심할 텐데 그때는 피해가 별로 없죠. 이쪽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세력이 약해지거든요. 근데 9월, 10월 이때는 이렇게 휘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세요. 어디 이쪽 동쪽이 오른쪽 반원에 들죠. 태풍의 오른쪽에 들죠. 지나가는. 그래서 우연 반원에 속하기 때문에 피해가 엄청 커요. 일본은 말할 것도 없죠. 뭐 난리 나죠. 일본 보세요. 태풍 기상학적으로 봐도 지질학적으로도 봐도 정말 살 수 없는 나라인 건 분명해요. 자, 그러면 태풍이 지나갈 때 왜 왼쪽은 안전 반원이고 오른쪽 우연 반원이랑 이거 되게 궁금하지 않았어요? 자, 태풍은 열대성 저기압이죠. 요게 지금 주목해야 돼요. 저기압이라는 사실. 열대 해상에서 발생했을 뿐이지 저기압은 저기압이라는 사실이에요. 저기압은 기본적으로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 들어오죠. 이거 알겠지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는데 태풍이 이동 경로가 적도 부근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편서풍 지대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이동해요.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저기압이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이동하는데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지나가. 그러면 저기압이 들어오는 방향과 태풍이 지나가는 방향이 서로 어때요? 상충되지. 반대 방향이죠. 그게 약한 거예요.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이렇게 돌고 있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뱅뱅 돌면서 이렇게 지나가. 계속 이렇게. 그러면 가는 방향과 도는 방향이 어때요? 같잖아요, 지금. 아까 양간지풍도 이런 원리였죠. 그래서 이렇게 같아지면 이쪽은 바람의 위력이 굉장히 세죠. 그래서 여기는 더 위험한 거예요. 태풍이 지나갈 때 어느 쪽에 들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여기는 지금 편서풍대 우리나라가 더 밑에 있는 무역풍대에 가보면 이렇게 되겠죠. 태풍이 역시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이런 방향이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돌고 있으면 이쪽이 1, 2 가고 얘는 1, 2 가죠. 얘는 이쪽으로 지나가는데 지금 이렇게 돌지만 얘는 이쪽으로 돌죠.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오른쪽은 우연반원이라는 거. 태풍이 지나갈 때 오른쪽에 들었는지 왼쪽에 들었는지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만큼 위험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태풍이라고 부르지만 이쪽에서는 미국 쪽에서는 허리케인이라고 부르고 이쪽에서는 사이클론, 또 이쪽에서는 윌리 이렇게 이르는 이름이 다르다는 거. 자, 태풍의 의성 사진과 지상 일기도 여기 보세요. 태풍은 이렇게 기호로 나타나요. 뱅뱅 돌죠. 원형 모양으로 나타나죠. 열대성 저기압과 온대성 저기압은 전혀 달라요. 의성 사진을 보면 이렇게 보이고 일기도상에선 이렇게 보이죠. 예전에 정글북 아나 모골리 이렇게 뱀 불 때 막 이렇게 눈 동글동글 돌아갈 때 빙글빙글 돌아갈 때 그런 거 같죠. 그 태풍에 눈이 여기 있고 태풍이 이렇게 원형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 이래서 태풍이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소멸되기도 하고 이쪽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또 이게 가는 방향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와서 왔을 때 이쪽이 안전하지만 이쪽은 위험반원에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온대저기압과 열대저기압의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온대저기압은 한대전선대, 즉 한대전선대는 어디예요? 영도가 있으면 영도 30도, 60도 여기가 한대전선대죠. 여기서 만들어진 저기압이고 열대저기압은 열대해상에서 발생하고 5도에서 25도라고 했어요. 에너지원은 기층의 위치 에너지 그리고 수증기가 가지고 있는 잠열. 그러니까 에너지원 온대저기압은 위치 에너지 차이가 여기하고 온도차, 기압차가 나면 날수록 더 에너지원이 커지는 거고요. 이건 이제 열이 얼마나 수증기가 공급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원의 차이가 있죠. 온대저기압은 한쪽엔 한냉, 오른쪽엔 온난이 있어서 전선이 있었지만 얘는 전선이 없다라는 거. 등압선 모양으로는 간격이 넓은 저기압을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되면서 이런 타원 형태를 보였지만 얘는 간격이 조밀한 동심원을 그렸고요. 이동 경로는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이동하지만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무역풍이 부는 데는 이렇게 올라오다가 편서풍이 부는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바뀌는 그런 포물선 경로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까지 했어요? 기단과 전선과 그 다음에 기압 배치까지 이렇게 했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선까지 이렇게 그려 넣을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한 일기예보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실까? 정말 내 앞에 있었으면 해보라고 했을 텐데, 시켰을 텐데, 다행인 줄 알아요. 자, 오늘의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저기압권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바람은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북서풍이 다소 등압선의 간격을 보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한파가 올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지역적인 날씨를 보면 이쪽 어때요? 서해 쪽은 한냉전선의 후면에 걸쳐 있기 때문에 소나기 또는 눈이 오겠죠. 눈이 오고 굉장히 춥고요. 이쪽 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며 동해안 지방은 온난전선이 걸쳐 있어서 주로 서쪽보다는 온난한 날씨 또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고 있습니다. 자, 내일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서쪽에 있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이쪽에서 이렇게 다가오면서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몇 시간 후에는 강원도 지방은 온난전선이 통과하고 있지만 몇 시간 후에는 가운데에 들겠으므로 날씨가 맑고 그 다음에 또 한냉전선이 통과해서 소나기나 아니면 눈이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일기예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현재 날씨, 그 다음에 제가 한 앞으로의 날씨 서쪽을 보고 이렇게 예보를 해주시고요. 요 부분까지도 잘 채워서 내시고요. 생각해보기 우리 생활에서 쉽게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수업도 잘 듣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기속담을 한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이 종소리가 뚜렷하게 잘 들리면 비가 온다. 고기압, 저기압 또는 기단, 전선 말고 이렇게 우리 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날씨를 예보하거나 날씨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종소리가 땡땡 쳤을 때 굉장히 선명하게 들리는 날이 있고 잘 들리지 않는 날이 있는데요. 구름이 없는 맑은 날씨에는 지표면이 열을 받아 온도가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죠. 따라서 공기 아래층은 따뜻해지고 그 다음에 위층은 차가워지면서 위과 아래와 밀도 차이가 커져요. 공기의 밀도 차이가 커지면 소리는 멀리 전달되지 않죠. 반대로 구름이 끼어 지표면이 많은 열을 받지 못하면 위층과 아래층이 어때요? 기온차가 크지 않아요. 그러면 이때 소리는 흩어지지 않고 멀리 나갈 수 있어서 종소리가 크게 들리죠. 그래서 흐린 날, 구름이 없는 맑은 날씨와 구름이 많은 흐린 날, 언제 종소리가 뚜렷하냐면 흐린 날. 그래서 뭔가 뚜렷하게 들리면 비가 올 건가 봐, 날씨가 흐릴 건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과학이죠. 서리가 많이 내린 날은 날씨가 좋다. 맞는 얘기죠. 구름이 없이 맑은 날, 특히 밤에는 열이 사방으로 보내지면서 냉각이 되게 심하게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가을하고 겨울 이럴 때 보면 낮에는 굉장히 따뜻해요. 그래서 지표면이 가열이 잘 되죠. 그래서 아주 맑아요. 그런데 어때요? 봄, 가을이나 겨울에는 밤만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지죠. 기온이 너무 뚝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낮과 밤의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죠. 그러면서 더 심하면 초겨울에는 지표 부근에 수증기가 얼어서 승화가 이루어져서 뭐 고체에서 기체가 바로 고체로 되는 걸 승화라고 부르죠. 이때 서리가 내려요. 그러니까 서리가 내리지 않는 봄, 가을에는 주로 뭐가 껴요? 서리 대신 안개가 끼죠. 안개 끼거나 서리가 내린 날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다. 다시 말하면 낮에 굉장히 뜨겁다. 해가 많이 뜬다. 가열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맑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아침 무지개는 비, 저녁 무지개가 되게 헷갈릴 텐데 잘 보세요. 아침이야 지금. 잘 생각해봐. 아침이에요. 해 어딨어? 자, 이쪽이 어느 쪽이지? 우리가 얘기할 때 해 뜰 때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에요. 방위각하고 다르다고 그랬어요. 지표면에서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에요. 아침이니까 해가 어딨어? 그치, 동쪽에서 이렇게 떴죠. 아침에 무지개가 떴어요. 무지개는 해하고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죠. 그렇죠. 잘했어요. 반대 방향. 자, 무지개는 해하고 반대 방향이니까 여기 있어요. 아침에 학교 오다가 무지개를 봤어. 그럼 무지개가 어느 쪽을 본 거야? 여러분들은 서쪽을 본 거예요. 반대쪽에 물 뿌리는 거 옛날에 실험 많이 했었지. 해 등지고 이렇게 물 뿌리는 거 많이 했었죠. 서쪽에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는 뭐가 있어요? 그치, 무지개 왜 나타나? 여기에 물방울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서쪽에 물방울이 있어요? 잘 생각해봐. 앞으로의 날씨를 어디 보고 알지? 그 서쪽에 물방울이 많아. 그럼 앞으로 날씨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쵸.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침 무지개는 비. 자, 저녁 무지개는 어때? 저녁이야, 지금. 저녁이에요. 저녁에 지금 집에 가고 있어.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야. 저녁이니까 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럼 무지개 어디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그러면 서쪽이 맑죠, 지금. 그래서 내일 비가 올 징조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침 무지개는 비, 저녁 무지개는 갠다. 재밌어요. 자, 화장실이나 하수구 냄새가 지독해요. 그러면 날씨가 흐릴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잘 생각해봐.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상태를 저기압이라고 부르죠. 이때는 기압이 낮으면 암모니아와 같은 휘발성 물질이 더 활발하게 휘발할 수 있게 됩니다. 저기압인 날씨는 비가 오거나 구름이 많이 끼는데 이럴 때는 햇빛이 지표면으로 들어오는 양이 줄어서 가열을 못 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잘 못 나가지. 그래서 냄새가 근처에 퍼져 있게 되는데 화장실 냄새가 지독하면 비가 온다는 것이 바로 저기압과 관련이 있는 얘기죠. 달무리가 뭔지 알죠? 이제 오늘부터 아마 달 쳐다보게 될 거야. 달이 이렇게 떠 있으면 구름이 얘를 가려서 뿌옇게 이렇게 광이 밝게 보이지 않고 어슴푸레하게 보이는 거죠. 6에서 10km 정도의 높이에 있는 권충으로 달무리가 잘 관측되는데 권충 속에 들어가 있는 작은 얼음 덩어리가 달빛을 굴절시키면 둥근 모양의 달무리가 생겨요. 햇무리도 보이죠. 지난번에 왜 전 대통령 퇴임식에
뭐 그쪽 지방에 햇무리가 졌다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이 건축은이 하늘 전체를 덮는 것은 온난 전선이 가까워졌음을 나타내고요. 따라서 차층 구름의 높이가 닿고 비를 함유하는 중층은 하층은이 다가오면서 비가 오게 돼요. 그래서 달무리가 지면 아 내일 흐리겠구나 또는 비가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날씨를 얘기할 때 습도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 습도는 대충 몇 퍼센트가 적합할 것 같아요? 써 있네요. 40에서 70%에 맞춰 놓는 게 적합하죠. 얘보다 낮으면 건조한 것이고 얘보다 높으면 너무 눅눅하고 습도가 높은 것이죠. 그 40에서 70%가 적당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습도를 잴 때 주로 절대 습도라는 게 있고 상대 습도가 있는데 우리가 일기예보 시간에 습도는 몇 퍼센트입니다 하는 거는 상대 습도를 나타내 주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상대 습도는 건습구 온도계라고 해서 예전에 과학실에 이런 게 있었는데 혹시 기억해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아는 온도계가 이 건조한 공기 재는 거고 꺼지에 물을 묻혀서 이렇게 재는 걸 습구 온도계. 당연히 얘가 얘보다 낮겠죠, 항상. 이 두 개를 재서 이렇게 건습구 온도계를 사면 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구 온도를 먼저 읽고 습구 온도를 읽어서 건구 온도가 지금 현재 28도에 얘가 그러면 28도 나가고 습구 온도를 읽었는데 뭐 28도 여기서 5를 빼면 23도라고 쳐봐요. 습구 온도가. 그러면 25에서 28에서 23을 빼죠. 그러면 5도씨가 되죠.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건구 온도 28도, 건구 빼기 습구 온도 5도에서 이렇게 차면 66%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쉽게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65%? 이렇게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 습도는 건습구 온도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현재 수증기압에 대해서 현재 대기 중에 수증기가 있는데 이 수증기의 압력에 비해서 포화된 그러니까 물방울이 맺힌 애들이 몇 퍼센트냐 이거를 퍼센트로 나타내 준 건데 예를 들어서 현재 수증기가 10개가 있어. 근데 얘가 지금 다 이슬이 맺혔어. 그럼 우리 눈에 보이겠지. 뿌옇게. 그러면 100%죠. 그러면 확실히 어떻게 되고 비가 오는 거죠. 뭐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다 응결됐으면. 자, 솔방울 습도계도 많이 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산책하다가 이제 나중에 꼭 봐요. 산책하다가 솔방울을 평상시에 보면 쫙쫙 벌어져 있어요. 특히 천안은 소나무가 되게 많죠. 밑에 솔방울이 이런 솔방울이 되게 많이 떨어져 있을 텐데 이건 솔방울인지 아닌지 잣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잣 열매는 없는 것 같고 순놈인지 안 놈인지 어쨌든 간에 이런 솔방울이 밑에 많이 떨어져 있는 걸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 학교 소나무 밑에 가다가 솔방울이 떨어져 있으면 평상시엔 이렇게 보이는데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온 뒤에 산책하다 보면 다 이렇게 오므라져 있죠. 그래서 이게 솔방울 습도계라고 해서 솔방울로 습도를 알아볼 수 있고 기상청보다 더 확실한 그 비를 예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곱슬머리죠. 곱슬머리. 곱슬머리는 드라이를 해도 매직을 해도 매직 파마 말고 매직기를 써서 아침에 피고 가도 습도가 높거나 비가 오는 날은 영락 없어요. 다시 휘어져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 안 보이지만 머리카락을 끊어서 이렇게 매달아서 축 늘어뜨리잖아요. 그러면 머리카락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걸 보고 습도를 예측했을 때 눈금을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왜 머리 감았을 때하고 말렸을 때하고 약간 좀 머리 길이 다른 거 있죠. 그래서 머리카락 습도계 확실하죠. 스칸디아 모스예요. 이렇게 크진 않는데 이거 선물로 되게 많이 해요. 저희 거실에서 찍었는데 거실 벽면처럼 나왔어요. 사실 되게 조그매요. A4 용지 같아요. 이 스칸디아 모스가 40%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또 어떤 카페를 갔더니 벽면을 얘로 채운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만지면 뽀송뽀송 아주 촉촉하죠. 그런데 이게 습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습도가 낮아지면 이게 바삭바삭거려요. 그럼 여기다 물을 뿌려요? 얘한테 물을 뿌리면 안 돼. 얘는 습도계니까. 여기 이제 방 안에 물을 뿌리라는 소리지. 수증기를 공급해 가습기를 틀으라는 얘기죠. 스칸디아 모스도 습도계로 많이 쓰여요. 자, 여름에 조금 있으면 이제 불쾌지수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개인의 느끼는 불쾌감의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인데 불쾌지수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건구 온도 플러스 습구 온도에 0.72를 곱해서 40.6을 더해주면 불쾌지수가 나오게 되는데 대개 불쾌지수 가 80 이상 나오면 매우 높아서 모든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 이때 누구 건드리면 안 돼. 아무나 건드리면 안 돼. 나머지 대부분이 다 서로 싸우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서로 안 건드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75에서 80 나오면 50% 정도.
68에서 75는 불쾌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68 미만이 나오면 쾌적함을 느끼는 정도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이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날씨와 생활 중에 안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안개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굉장히 심할 때 또는 호수가 있거나 여러분들 다니는데 호수가 있죠. 거기에 이제 수증기가 있으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안에서 수증기가 응결된 거. 그러니까 원래는 가열돼서 위로 올라가서 구름이 돼야 되는데 얘가 무거워서 못 올라간 거야. 그래서 밑에서 그냥 구름을 만들었어. 이거를 우리는 안개라고 부르죠. 그래서 안개와 구름은 생성 원리 똑같아요. 단지 내 시선거리로 봤을 때 1km 미만이냐 이상이냐 이렇게 안개와 구름을 따지죠. 그래서 산에 이렇게 보면 여기 있으면 여기서 내가 올려다 보면 구름이지만 여기 가서 보면 산안개라고 부를 수도 있죠. 그래서 안개와 구름은 똑같은데요. 자, 안개를 먼저 볼게요. 안개 종류를 먼저 보면 바람이 약한 맑은 날 지면이 복사 냉각되어서 생기는 안개가 보통 우리가 보는 안개인데 이거는 이제 복사 안개다 이렇게 불러요. 복사층에서 만들어진 그 대부분 우리가 보는 안개고 봄 가을에 일교차가 되게 심한 날 그러니까 낮에는 엄청나게 뜨거웠어. 그러니까 원래는 대기가 이래야 되죠. 밑에 가열돼서 항상 밑에가 뜨겁고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점점 기온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대류권이지. 그래서 밑에 가열된 게 낮아서 밀도가 낮아서 위로 올라가서 어느 높이인가 구름을 만들어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같은 때는 낮에는 너무너무 뜨거웠다가 여기가 이만큼 올라갔다가 갑자기 저녁이 되면 새벽에 기온이 뚝 떨어져. 그러니까 여기보다 여기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가 갑자기 뚝 떨어지다 보니까 기온이 이만큼이나 떨어진 거예요. 지표 부근이 냉각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어야 될 것이 못 올라가고 그냥 그대로 여기에 구름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때를 층이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여기를 역전층이라고 부르고 역전층에 구름이 만들어진 안개를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날은 역전층이 만들어진 날 안개가 자욱하게 낀 날은 여기에 오염물질 이런 것들도 올라가질 못하고 여기에 같이 머금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염도가 상당히 심각하죠. 이런 날 산책하고 기분이 좋으면 미친 거예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한 날. 대신 이제 이렇게 안개가 낀 날 아까 뭐라 그랬어? 낮에는 가열되면 스스로 소멸되죠. 스르르 없어지지. 그러니까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할 때 이런 역전층이 끼고 안개가 발생하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역전층이 아침에 안개가 짙게 끼면 아 오늘 날씨 낮에 굉장히 뜨겁겠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역전층은 이렇게 역전층이 발생하면 이슬이 내린다거나 서리가 내리거나 또는 안개가 낀다거나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복사안개가 나타날 경우에 도시에서는 스모그 현상까지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류안개라는 것도 있는데 차가운 지역으로 이동해온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냉각돼서 아까 뭐 기단의 변질 같은 그런 상황이죠. 따뜻한 공기가 쓱 지나가다가 찬 공기하고 만났어요. 그럼 이 따뜻한 공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요 밑에 기온이 뚝 떨어지지. 그럼 여기에 그냥 응결이 되는 경우죠.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런 경우를 이류안개. 자, 산을 타고 올라가던 안개가 기온이 떨어지면서 점점 수증기가 응결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활승안개, 산안개라고 부르고요. 물이 따뜻해지면 목욕탕하고 똑같죠. 목욕탕이나 아니면 주전자에 물 끓일 때 수증기 막 올라오지 이런 안개를 증발안개다 이렇게 불러요. 약간 호수에서 이런 거 피어오르면 양만적이기도 하지만 좀 무섭지. 자, 빗방울에서 증발된 수증기가 전선이죠. 빗방울 구름에서 얘가 이렇게 증발되면 이렇게 김이 막 올라가는 거 보이지? 이런 안개를 전선안개라고 불러서 이런 안개들이 발생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름을 한번 볼게요.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자, 안에 부분이 가열되면 낮 동안 밑에가 가열되면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낮으니까 위로 막 올라가죠. 상승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올라가면 기압이 점점 떨어지지. 이 수증기를 눌러대는 힘이 여기는 기압이 높으니까 엄청 세다가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를 눌러대는 힘이 약해지지. 얘는 점점 불어나죠. 그럼 그런 거지. 내가 풍선을 불고 있어. 그럼 누가 누르면 잘 안 불어지지. 그런데 이게 풍선을 안 누른다고 해서 저절로 막 불어지나요? 그건 아니죠. 어느 정도 풍선이 잘 불어지냐 안 불어지냐에 대한 역할은 했을 수 있지만 기압이 낮다고 그래서 저절로 풍선이 기압 때문에 막 불어진다거나
안 부러진다거나 그건 아니죠. 역할만 할 뿐이죠. 그럼 도대체 누가 이렇게 공기덩어리를 위로 올라갈수록 처음에 요따만한 공기덩어리가 위로 이따만해져서 구름을 만들어서 비를 떨어지게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 수증기 공기덩어리는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은 누군가가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입김으로 막 풍선을 불어야 부르는 것처럼 얘도 불려야 되는데 이 불리는 일을 누가 하냐면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이 에너지원이 바로 뭐냐면 자기 안에 가지고 있던 열이에요. 수증기 안에 가지고 있던 열을 에너지로 쓰는 거죠.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에너지를 다 썼기 때문에 얘를 자기를 부풀리는데 막 일을 했기 때문에 기온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얘가 밑으로 뚝 떨어질 때 목욕탕에서 물방울이 뚝 떨어질 때는 차가운 공기덩어리를 맞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아래에 있는 공기가 위로 올라갈 때 수증기가 팽창하는데 기압이 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열 에너지를 써서 자기를 팽창시키기 때문에 수증기의 기온은 떨어진다. 외부에서부터 어떤 열 출입이 없이 본인의 열을 쓴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단열 변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구름이 만들어졌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조사한 구름을 보면 이런 구름이었죠. 구름은 높이에 따라서 또는 모양에 따라서 구름을 분류하기도 하는데 이걸 우리가 시분형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옆으로 퍼진 층운형이 있고 위로 올라간 저군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층운 중에 좀 시커먼 구름 있죠. 이거를 난층운, 비층구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층저군, 고층운, 이거 높이죠. 고저군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새털구름을 되게 많이 봤을 텐데 이런 권저군, 권운형이라고 불러요. 구름이 왜 옆으로 이런 구름 많이 찍었죠. 높이 떠서 굉장히 높이 떠 있어. 그런데 옆으로 쫙쫙 갈라진 털구름 같은 거 많이 찍었잖아요. 앞에 권자가 붙어요. 이런 경우를. 그래서 구름은 모양에 따라서 옆으로 퍼지면 층운, 위로 올라가면 저군형 또는 가지를 많이 쳤으면 권운이라고 부르고 구름의 하층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으면 난층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구름은 모양과 높이를 기준으로 10종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모양에 따라서는 층운, 저군, 권운, 난형으로 구분하고 층운형은 납작하고 평평한 구름, 층운, 고층운, 권층운, 권운, 난층운이 있어요. 저군형은 부피감과 입체감이 있는 이런 구름이죠. 저군, 권저군, 고저군, 충저군, 정라운이 있고 권운형은 가지를 많이 친 거, 섬유 모양의 구름이 있어요. 위에 주로 있죠. 난형은 구름의 하층이 밑에 층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구름의 종류를 이야기를 하겠죠. 자, 여러분들이 찍은 이런 구름들은 약간 이건 층운형이죠. 낮죠. 그리고 얘는 지금 위로 올라간 저군형을 띠고 있죠. 자, 이렇게 공기덩어리가 상승하거나 하강해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이런 저군형 구름을 만들고 공기덩어리가 상승하거나 하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옆으로 퍼지면 안정할 때는 층운형을 만들죠. 옆으로 퍼진 안정된 상태, 위로 올라가는 불안정한 상태를 얘기해요. 되게 이제 저는 여러분들 대학생이니까 얘기해도 되지? 담배 피울 때를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거나 아니면 촛불을 이렇게 뭔가 불을 붙이고 있을 때 아니면 장작불을 뗄 때 내가 지금 서 있는 대기의 그 지역의 온도와 내가 지금 불을 떼고 있는 이 불의 요 온도와의 차이 때문에 얘보다 높으면 상승할 수도 있고 얘보다 낮으면 하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보다 높았을 때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낮으면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왜 굴뚝의 연기를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연기가 있고 옆으로 계속 이렇게 퍼지는 연기가 있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눌러대서 옆으로 퍼지는 요때가 안정층, 층운형을 만들고 위로 올라가는 대기가 저군형을 만들어요. 자, 새털구름. 자, 이거는 비행운이죠. 여러분들 노래 들어보셨죠, 이거? 하나, 둘, 매일매일 이제 빛이더라고 뱀이 돌듯이 빙빙 돌더라고 어른이라는 따분한 벌레들이 야금야금 꿈을 좀 먹더라고 나는 자라겨운 애가 되겠지 우리 자라난 어른이 될 테니 억지로라도 웃어야지 하는데 그럼에도 좀 울적하더라고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이
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자, 가사를 잘 보셨죠? 이렇게 그 비행운이라고 하는 건 왜 만들어질까요? 바로 비행기 뒤에서 뿜는 요 수증기, 연료가 타고 남은 수증기가 이렇게 나올 때 여기에 있는 대기의 기온과 그 다음에 뭐겠어요? 여기 수증기가 내뿜는 요 온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하고 얘가 이거 뿜는 열기가 높다면 얘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수증기가 응결되는 거죠. 그래서 비행운 여기 보세요.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가사 되게 잘 유식한 사람이신 거죠. 어떻게 이런 가사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뭐 사랑 이야기인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비행운이라는 것과 온도차가 커서 생겼다라는 걸 연관지켜서 이렇게 가사를 쓴 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비행기가 뭐 똥을 싸나 봐 이런 게 아니라 내뿜는 열기와 그 주변에 있는 온도차 때문에 이렇게 수증기가 응결돼서 구름운이 생겼다는 거. 자, 이런 열대성 기압 때문에 다양한 이렇게 펀치홀 구름도 있고요. 지금 구름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화재로 생긴 구름도 있고요. 화재가 생기거나 화산이 일어나면 주변에 있던 이 먼지들한테 뭐가 달라붙냐면 주변에 놀고 있던 수증기가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름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그 화산 영화를 보면 볼케이노라는 영화를 보면 마지막 장면에 화산재가 날리면서 비가 내리거든요. 가능한 이야기죠. 왜냐면 화산재 눈이나 비가 내리려면 수증기가 응결돼야 되는데 안에는 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먼지들이 주로 얘들을 달라붙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비를 한번 이제 구름도 만들었고 안개도 만들었고 다 만들었잖아요. 그럼 스토리상 이제 구름이 만들었으니까 비가 내려야 되겠죠. 이걸 광수 과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보세요. 밑에 있던 공기가 수증기가 가열돼서 위로 올라가서 물방울이 커졌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렇게 구름 주머니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구름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물주머니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모두 비가 눈이 내리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 조건을 충족시킬 때 비나 눈이 내리는 구름이 꼈어. 무조건 비가 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목욕탕에도 보면 떨어질 때가 있고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약해지고 그냥 없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언제 그러면 이 물방울이 떨어지느냐? 큰 물방울과 작은 물방울이 막 모여 있다가 큰 물방울의 인력이 작은 물방울을 끌어안죠. 땡겨서. 그럼 얘의 물방울이 점점 커지게 되죠. 무게를 못 견디고 밑으로 떨어지죠. 이걸 우리는 강수비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응결핵이 필요한 거죠.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돼서 물방울이 잘 만들어지도록 하는 그런 응결핵이 필요한데 주로 응결핵은 주로 아까 먼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나 눈이 왔을 때 물 받아보면 흰 눈이 되게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흰 눈 받아서 녹여봐. 그럼 물 더러워질 거다 아마. 먼지가 들어있어서. 자, 응결핵 그리고 빙정핵 0도씨 이하에서는 수증기가 승화돼서 빙정이 만들어지도록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빙정핵이 필요하겠죠. 자, 비나 눈이 오는 과정을 우리는 빙정 과정과 병합 과정이라는 걸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여기부터 볼게요. 평상시에 열대지방 또는 우리나라 여름에 구름에는 이렇게 물방울만 있어요. 그러면 큰 물방울이 작은 물방울을 끌어안죠. 끼어안죠. 그래서 빗방울이 성장해서 떨어지는 과정. 병합한다고 얘기하죠. 이건 병합 과정. 열대지방에 따뜻한 비가 내리고 우리나라 여름철에는 이래요. 그런데 구름 속을 이렇게 보면 밑에 지방은 물방울이 있지만 밑에는 물방울이 있지만 중간에는 빙정과 물방울이 섞여 있고 위에 올라가면 얼음알갱이만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러면 빙정과 물방울이 섞여 있어. 이런 데가 어디냐면 냉동실에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액기지. 그거는 왜 그러냐면 빙정에 물방울이 달라붙어요. 둘이 같이 있을 때는. 그래서 빙정에 물방울이 달라붙어서 점점 커지게 되죠. 어쨌든 간에 이런 과정에서 밑으로 떨어지면 눈이 오거나 또는 비가 와도 찬비가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 열대지방에 내리면 이게 열대지방의 구름 속에 아예 빙정이 없으니까 비가 돼서 떨어지고 또 대기 중도 너무 더우니까 따뜻한 비가 내리지만 한대지방이나 온대지방 같은 경우에는 눈이 내리거나 아니면 찬비가 내릴 가능성이 크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비가 이제 앞으로는 이게 되게 발달한다고 얘기해요. 특별히
아랫지방은 비가 안 와서 농사 짓는데 되게 무리가 많죠. 이럴 때는 인공강우를 해서 구름 씨 뿌리기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거 되게 많이 하죠. 어떻게 하냐면 인공강우 실험을 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먼지 역할을 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살포해요. 드라이아이스나 또 이런 단백질 알갱이를 살포를 해요. 그리고 요오드화은 연소탄을 정화와 함께 투하를 해요. 그래서 연소탄이 타면서 요오드화은 알갱이를 방출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변에 막 놀고 있던 수증기가 막 와서 달라붙어요. 그러면 그 지역의 수증기가 모여서 이런 빙정 과정이나 병합 과정에 의해서 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지역만 비가 오게 하는 그런 구름 씨 뿌리기가 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양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 부분은 다시 돌려보시고요. 그래도 재미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날씨와 생활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은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단, 전선, 기압 배치를 했고 또 우리 주변에서 직접 볼 수 있는 뭐 또는 내 옆에서 내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 또 구름, 안개, 또 강수, 강목, 강수 과정 여기까지 했어요. 자, 기단은 기온과 습도가 균일한 공기덩어리. 우리나라는 네 기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계절이 뚜렷하다. 전선은 서로 다른 기단이 만나서 생기는 경계, 한냉전선, 온난전선, 또 폐색전선, 정체전선이 있었고요. 고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고 하강기류로 날씨가 맑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고기압은 크게 시베리아와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어요. 저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낮죠. 그래서 온대성 저기압과 열대성 저기압 차이 구분할 수 있죠. 많은 양을 했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또 우리가 오늘 뭘 했는지 대충 알겠죠? 온대성 저기압은 반드시 왼쪽엔 한랭, 오른쪽엔 온난전선이 형성되어 지역마다 날씨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 열대성 저기압은 17메타파세크 이상이 되면 태풍으로 발달한다는 거. 수증기가 가열되어 상승하면 구름이 되죠. 구름 속 수증기와 빙정이 성장해서 비와 눈이 내린다는 거. 대기가 안정해서 수증기가 상승하지 못하면 뭐가 돼? 그렇지. 안개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오염물질도 함께 포함될 수 있어서 스모그 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좀 무리해도 너무 전해줄 얘기가 이거는 꼭 해야 될 얘기라서 좀 길게 수업을 했어요. 다음 수업은 날씨와 생활 세 번째 시간으로 아주 큰 문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재해가 되게 많죠. 악기상, 그리고 세계의 기상이변, 이상기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다려주세요. 흥미진진하죠? 자,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한 주일 동안 잘 쉬었다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